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갓 치러진 1차 시험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이에 맞춰서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출제 분석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바로 1차 시험이 치러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합격률을 좀 먼저 보세요. 합격률을 먼저 보시면 아직까지 34회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 33회. 가 24년도 거고요. 34회, 25년 데이터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댓글 같은 걸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자, 33회 24년도 문제 보시면 24년도 때는요, 응시 인원이 정말 늘어나고 있죠. 역시나 올해 응시 인원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시 접수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 2차 시험 합격률은요, 최종 합격률은 굉장히 전체 이제 인원에 비할 때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률이 8.9%, 최소 합격 인원에 딱 맞춰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시 인원이 1차가 뭐 9,600명이 응시를 하셨지만 사실 합격률이 예년도에 비해서 정말 현격하게 떨어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시험에서는 40문제로 늘어난 첫 해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풀으셨던 거고요. 예상보다 당연히 예상했던 만큼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40문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연도기 때문에 이제 이 기조가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변경이 될 거냐, 이런 거를 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이제 최대 응시 원서가요. 그죠? 응시 원서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였는데 13,875명이나 됐습니다. 실제 아직 얼마나 응시를 하셔가지고 합격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5년도 1차 합격률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될 거냐라고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24년도보다는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죠? 요거는 6월 말 정도에 데이터가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5년도 5월 24일 날 1차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자,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요. 시험 문항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난이도 결정하는데 이제 변수가 됐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측하는 대로 40문항으로 늘어나게 되면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상승 기조에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25년도 시험은요, 24년 시험보다는 약간은 평이하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약간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는 평이 많은데 체감 난이도는 꼭 일치하진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과목별로 조금 수험생분들한테 어떻게 느꼈냐라고 조금 들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노동법 1에서는요,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의 얘기예요. 우리 강사들의, 연구진들의 얘기가 아니고 수험생들의 얘기예요. 노동법 1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역적인 법령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 때 강의를 하긴 했지만 최신 판례도 나왔다. 우리가 2차 때만 최신 판례 나온 줄 알았는데 1차 때도 최신 판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체감 난이도는 쉽지는 않았다. 노동법 1은. 근데 노동법 2는 생각보다 평이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출제와 좀 유사한 형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내용이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거나 뭔가 막 엄청 어려웠다거나 이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24년 기준이에요. 24년도에 비해서는 평이했지만 그래도 어려웠다. 개념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득점 못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회보험법은 난이도가 24년도보다 확 쉬워졌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법령들이 출제되는 거는 사보기 때문에 당연해요. 당연한데 요거는 오히려 조금 전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문제들이 좀 출제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영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24년보다는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다만 계산 문제 비중들이 조금 올라가서 요것들은 체감 난이도가 요것들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지역적인 이론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교수진들
분석한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1 같은 경우에 지금 먼저 볼게요. 자, 노동법 1을 한마디로 이제 총평을 하자 그러면 일단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노동법 2보다는 노동법 1이 어려웠고 당연히 양도요. 부속법령이 많기 때문에 양도 많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해달라라고 하면 조문이에요. 조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근로기준법하고 나머지 부속법령 10개로 우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24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19문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제 부속법령에서 문제들이 나왔는데 기간제법, 산안법, 고평법에서 각각 3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게 25년도에도 동일한 기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금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로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법령, 파견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체법, 외고법 이쪽에서는 각각 2문제씩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간법이랑 근로복지기본법 여기서 1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이제 문제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뭐 요런 데서 문제가 뭐 1문제 출제되던 게 2문제 될 수도 있고요. 2문제 되던 게 3문제, 내지는 3문제가 2문제 요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요 정도 분량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예전에는 부속법령 비중을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부속법령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조문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중요도를 배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법률 요거 주제별로 출제 문항수는 2024년과 동일해요. 그리고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꼼꼼하게 조금 학습을 좀 하셔야겠더라. 그죠? 이거는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특히나 이 부속법령의 경우에는요. 뭐 다른 내용이 막 뭐를 꼬아서 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법 조문에 명시된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법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부속법령 할 때 법 조문을 좀 꼼꼼하게 좀 봐야겠다. 라는 거고요. 자, 판례 비중 보세요. 판례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우리 판례가 뭐 기본적인 리딩 판례들은 당연히 다 학습을 하지만 판례들에 대한 결론만 OX로 이렇게 딱딱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판례에 대한 전문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되고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서 그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요약을 해놓은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최신 판례가 1차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라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건데 통상임금에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한 법리들 최신 판례죠. 이 최신 판례들이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지엽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 근기법과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 법 개정이 되고 나서 그죠?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미수가에 대한 기준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개정법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는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정법률 같은 것들 좀 보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개정법령 숙지하시고 판례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법령에 대한 딱 출제 기준이 뭐냐? 맨날 바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를 보냐면요. 시험이 치루어지는 그 당일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기준이에요. 그쵸?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될 때 해당 그 시행 기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행일, 부칙을 확인하시면 돼요. 개정되는 그 조문에 따라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책이 출간이 되고 나서 후에 또 계속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된다 이러면 그거는 그때그때 다 강의해서 다 짚어드리고요. 프린트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를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2 보겠습니다. 자, 노동법 2는요. 총평을 하자면 평이 있어요, 사실. 나는 노동법 2를 잘 못 맞았는데요. 공부 안 하신 거예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노동법 2 관련돼서 분서를 좀 하자면요. 이제 노조법 그리고 부속법령이 노동법 1보다는 작죠? 그래서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법 1보다는 노조법에 대한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뭐 압도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죠? 이게 27문제로 늘어났어요, 지금. 24년도에 24문제였는데, 이거는 부속법령이 그만큼 적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문제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근참법이 5문제, 한 문제 늘어났죠.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인데, 노동위원회법은 4문제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특수성, 노동위원회라는 특수성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요거는 요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지금 분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분량이 좀 줄었어요. 얘는 사실은 뭐 그럴 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나 뭐 당연히 둘이 비교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내용들이 조금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좀 줄지 않았나. 그래서 노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제도들에 대한 절차,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조법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좀 보셔야 돼요. 자, 법률별 출제 문항수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비중이 증가했고요. 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은 비중은 다소 축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냐? 그러면 예년의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출 유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뭐 기조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조법의 법조문 중심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이 판례 법리, 즉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노조법은 특히나. 그죠? 요걸 좀 충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조법은 생소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2차 때도 이 제도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걸려요. 똑같은 데서 또 막히고 책 또 봐야 되고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트로 들어갈 때, 이거는 이런 제도의 흐름이 있고요. 도표 같은 것들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때 그걸 좀 구조를 세우려고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1차 암기용으로는 정리를 하는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잡혀 있어야지만 2차 때 가서도 이거 자꾸 계속 봐도 새로운 그런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직과 절차,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법령 중심, 그리고 판례 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문에 섞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해당 제도에 대한 거 조문 나오고요. 정말 리딩 판례 요약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문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노동법 1과 마찬가지로 부속법령이 나올 때는 조문 위주예요. 그래서 조문 위주로 명시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일부 지엽적인 거 출제됐는데 이거는 뭐 40문제 중에 몇 문제는 난이도 조절하려고 일부러 틀리려고 낸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그럴 문제까지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역적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되더라도 얘는 당락에 영향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꽈락을 맞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역적인 문제는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전과목 공통이에요. 이거는 문항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답안지 밀려 쓰시거나 뭐 요런 디테일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아니 어차피 한 번 봐서 답 못 풀면 그건 찍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시고 시간 배분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모르는 거는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찍는 확률이 뭐 어디에 더 올라갈 거냐 이런 문제는 거지. 봤을 때 모르면 그거는 틀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세이브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 풀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이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답안지를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민법에 대한 이제 평을 조금 봤더니 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 난이도 자체는 60점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 공부를 하면. 뭐 이게 뭐 당락에는 뭐 영향이 전혀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민총에서 15개, 채총에서 11개, 그 다음에 체각에서 한 14개 문제 정도 이제 출제 비중, 요것들은 24년과 동일하거나 유사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문제 형태, 출제 형태를 보니까 사례형하고 박스형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사례형, 박스형 문제가 그 24년도랑 출제 비중이 비슷해요. 이 합친 게. 사례형, 박스형 문제 합친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사례형,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 안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정말 잘 알아가지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봐도 이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다.
이거는 지금 바로바로 풀어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뒤로 좀 물어놓고 아는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 문제 조금 시간을 조금 투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막판에 이제 막 몰려가지고 답안지 쓰고 답안지 이렇게 마킹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손도 떨리고 밀려 쓰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시험 전에 한번 연습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 2024년도에는요. 채권 총론 부분이 압도적으로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채권 총론이 어려웠는데 그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조금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채총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올해는 25년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4년 난이도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24년보다는 조금 쉽게 느꼈을 거다. 이제 그러한 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정답 문제가 조금 요게 좀 이의제기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이 조금 이제 복수 정답은 아닌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된 문제들이 몇 문항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요. 해당 파트에 주요 지문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문들 그리고 주요 리딩 판례들 결론이에요. 결론. 판례에 대한 결론. 이런 것들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쉬운 지문이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지문들을 먼저 푸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법은요.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시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험도 민법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주제들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확실히 예년에 있는 것보다는 민법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맞아요. 양이 좀 많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민법은 생각보다 이게 꽈락을 맞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꽈락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인풋을 조금 들여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거 이제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사회보험법을 좀 볼 건데요. 사회보험법은 조금 예년보다는 확실히 평이하게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4년도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난이도 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합격률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좀 분석을 하면 사회보장 기본법 있죠. 그래서 그거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고용보험법 10문제,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에서 9문제 정도. 요게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징수법에서 6문제, 연금법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작년보다 조금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에서 7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24년도에 꽈락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나 고용이나 산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전통적인 논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사보는 언제든지 난이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체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어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휘발이 조금 덜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휘발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25년도 문제는요. 다소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도 이게 정답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면 소거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잘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보시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4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걔는 뭐 거기서 본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쿨하게 놓아주시고, 그죠? 얘를 틀린다라고 해서 뭐 이게 뭐 당락의 영향이 있진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셔라. 시간 조절. 그 다음 요거는 보시면 사보를 공부를 할 때 애초에 난이도가 항상 25년도 기준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요 밑에 거 보시면 고용산재 부분에서 뭐 노무제공자라든지 예술인 부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서 어려운 내용들 내면은 정답률 대번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난이도 자체는 24년도 기준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보를 100점 맞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1차는 100점 맞으면 안 돼요. 그 공부를 약간 뭐 당연히 잘하면 좋지만 그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딱 합격선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 합격 정도의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인풋이 좀 많아야 되지만. 자, 이어서 보면 4번은요, 좀 전략적인 학습이 조금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보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자,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는, 자, 기본법 있잖아요. 사회보장 기본법을 저는 먼저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양이 되게 작아요. 양이 되게 작고 뭔가 지엽적인 부분에서 안 나와요. 그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양이 되게 작은데 출제는 3문제나 되거든요. 굉장히 고효율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대로 비중이 많잖아요. 고용산재 징수는. 그래서 요것들 순서로 고용하시고 산재하시고 요거 둘에 대한 징수에 관한 법률을 당연히 배우셔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법 공부하고요. 건강은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여기서 이제 외운 거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덩어리를 먼저 알고 중요한 거 코어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저는 중요한 거는 그 내용 중에 기본법은요 당연히 이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법은 요거는 너무나 이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전략적으로 챙겨 가셔야 돼요. 기본법 먼저 하시고 내용 중요한 거는 실업급여 부분, 그 다음에 산재보상보험법상 요거 급여 부분 있잖아요. 급여 부분, 그 다음에 징수법의 보험료 부분, 그죠? 그 다음 가시는 게 이제 저는 국민연금 먼저.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거는 가입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가입 기간, 그 다음에 취득 어떻게 하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연금급여에 대한 내용들, 세부적인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 취득, 보험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 부분대로 조금 순서대로 조금 중요도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이 연금 건강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25문제 출제될 때는 요거 좀 버리셔도 돼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이거 버리고 이거라도 제대로 아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연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건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버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조금 집중하고 조금 좀 힘을 좀 덜 들이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난이도는 24년도 기준으로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경영학은요 총평이 체감 난이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체감 난이도는 조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랬냐면 이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나오긴 했지만 계산 문제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회계학하고 재무관리 비중이 좀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게 나온 거는 회계학 6문제, 재무관리 6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계산 문제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24년도에 이제 6문제로 출제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좀 있었겠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생소하거나 어렵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좀 다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엽적인 이론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경영학은 원체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어도 한 70점 이상 고득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요거는 이게 지금 원점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이 이제 어렵다라고 했으면 조금만 더 잘 받아도 변화한 표준 점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요것들을 조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제 이 점수면은 변표를 했을 때 2점이에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요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씩 너무 고득점자 아니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좀 희망을 조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차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은 했고요.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2025년도 1차 시험에 대한 분석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했으면 이제 대응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죠. 그죠? 1차 시험 대안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영어 반드시 빠르게 합격하십시오. 영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막 세부적인 법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영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하는 딱 기간이 있잖아요. 인정되는 점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그죠? 제출 기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제출을 하시고요. 1차는 영어 시험은 반드시 빠르게 합격을 해놓고 공부를 해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1차 3주 만에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1차만 정리하는데 최소 2달 정도는 쏟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같은 해 1차 보고 바로 몇 달 뒤에 2차까지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다 그분들도 예전에 다 미리 공부한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합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는요. 일단은 조금 1차에 집중하시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조금 유의를 하시고 예전에는 1차 합격하시고 그 또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1차를 내년도에 그죠? 한 번 더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고려를 이제 해보셔야 돼요. 1차에 인풋하는 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한 번 보고 빠르게 공부해서 그냥 2차에서 끝나서 탈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격해서 나가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많은 과목 이제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뭐예요? 2과목. 민법이랑 그다음 뭐예요? 사보. 그죠? 요거 조금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민법은 여러분들이 법을 학부에서 배우지 않으셨거나 법을 처음 접하신다고 하시면 특히나 민법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양도 많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사법시험, 옛날 사법시험 수준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하면 눈에 이렇게 딱딱딱 뜨이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은 미리미리 조금 공부를, 인풋을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사보 마찬가지예요. 사보는 휘발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나중에 하면 안 되냐. 그 말도 맞긴 한데 나중에 이게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 해보니까. 그래서 사보를 막 직전에 앞두고 막 한 달? 3주 안에 사보만 하겠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과목을 조금 세우셔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과목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거 과목을 조금 더 미리 좀 땡겨 놓고 나중에 닥쳤을 때, 2달 안에 닥쳤을 때 내가 필기해 놓은 것들, 필기해 놓고 단거나 해 놓은 것들 위주로 또 보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책을 2번, 3번 보는 게 합숙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요. 그 다음, 자, 과목별 준비 가이드는 그렇습니다. 노동법은 제가 강의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사실은. 따라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조문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조문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때 체계를 잡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2차 때 들으셨을 때 아, 이게 골조가 이랬구나. 이제 이런 세부적인 암기 내용 빼고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케이스, 판례 케이스 포섭하는 거.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 1 같은 경우에는 판례 이제 결론뿐 아니라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판례에 대한 요지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푸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조금 경향성이 기존에 기출된 지문들을 완전 똑같은 형태로 내는 거는 조금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출이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출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점이에요. 요것들을 조금 더 틀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노동법 뭐 이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비슷하게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 판례 섞어서 나오는 거, 결론 위주의 판례. 그다음 다만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는 조문 위주로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민법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박스형, 사례형 문제 증가하고 있고요. 시간 부족에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험 다 교수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시험 기출문제까지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은요. 길어진 지문에 대한 연습 필요하고요. 건강이랑 연금 파트. 이 부분 이제 버리시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순서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됐고요. 자, 경영학 개론입니다.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부분에 나오는 게 상당 부분 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얘 양이 좀 많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예전에는 조금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는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도 원체 범위가 이제 넓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와 2차와의 그럼 연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특히나 노동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거는 1차만 있고 2차는 없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랑 완벽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시험이 당연히 객관식과 주관식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집중하는 부분도 포커스가 당연히 다른 건 맞습니다. 1차 때는 오히려 법령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꼼꼼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2차 때는 법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때 할 거는 법령 본다라고 해서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법령만 보진 않아요. 기초, 논리, 구조, 뼈대
이거 1차 때 세워드린다고요. 그죠? 1차 때 세워드리면 당연히 2차 때도 그 논리구조, 뼈대 같은 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익숙해지는 거를 1차 때 하셔야 돼요. 그죠? 1차 때 하셨다면 2차 때는 그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뼈대 한 번 더 세우고요. 거기에 살 붙여서 이제는 실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논점을 가지고 그 논점을 가르쳐드린 룰, 뭐예요? 조문이랑 판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 사례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이렇게 좀 골조들을 조금 세우는 작업들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골조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포섭을 시켰을 때 답안지를 차별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 때 중간중간에 왜 이 논리가 필요하고 왜 이 판례가 들어오는지를 Y라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습득을 하셔서 필기를 하시던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단권화를 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예상은요, 노동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 기조는 조금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개 년도의 판례, 최신 판례들,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례들 있잖아요. 1년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저는 한 3년치, 5년치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판례 특강 같은 것들을 할 겁니다. 당연히 교재에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뽑아내는 거. 그죠? 쟁점을 찾아내는 연습. 보통 요즘은 쟁점을 주어지지만 거기서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서 사실관계에서 요 사안을 포섭해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각각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당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은 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미 다 비슷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당연히 점수 뚝 떨어지죠. 그죠? 그건 기본이에요. 깔고 가고 그 다음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예상 논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전통적인 그냥 2차 시험 강보, 2차 시험은요, 요건 누수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싫어하는 과목을 하기 싫어가지고 뒤로 밀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아요. 아시겠죠? 그 발목을 잡기 때문에 반드시 누수가 생기는 과목이 없도록 골고루 공부를 하시고요. 암기하고 현출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은 최신 판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쟁점별로 논리구조를 조금 이해하시고 답안 키워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입니다. 백지에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인사논문은요, 인사논문 경조 마찬가지지만 경조는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많이 쓰고 세분의 용도를 좀 누가 많이 더 암기를 꼼꼼하게 했냐라는 거거든요. 방대하게 이렇게 외운 것들 중에 나오면은 사실 직전에 본 거 나오면은 시험에 사실 합격하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요거는 진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사논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이해 바탕으로 반복하고 회독수 늘리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소위 깔때기 꼽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소스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이 다 그렇듯이 개념이나 조문, 판례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답안 작성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고득점 획득을 위한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1, 2차 공통이에요. 객관식이면은 당연히 더 펜 색깔을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1, 2차 공통으로요. 목차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고 왜 배우고 있고 이거를 인지를 안 하시면 나중에 다 어디서 무슨 내용 배웠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차는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거꾸로 공부 정말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챕터에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연습을 하시고 오라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얼만큼 출제가 됐더라. 아, 요런 주제가 실제 이렇게 나왔구나. 특히 2차 공부한다 그러면 해당 기출 부분이 이런 게 나왔네? 이런 문제 나왔네? 그럼 내가 실제 풀 수 있는 건가? 어떤 게 쟁점이 되지? 구경만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구경만. 그래서 수업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백지노트 활용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딱 수업 딱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딱 덮어요. 덮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오늘 뭐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목차라도 키워드라도 판례가 어땠지? 정확하게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를 키워드만 결론이라도 끄적끄적 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 부분이 기억에 진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 얄밉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기 전에 요거 거꾸로 기출문제 확인하고 눈에 찍고 그 다음 수업 듣고 수업 딱 끝나자마자 컴퓨터 창 끄기 전에
하얀 노트에다가 이거 적어본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체크를 조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수적으로 스터디 플래너, 뭐 그다음에 스터디, 캠, 그 다음에 뭐 스티커, 뭐 색연필 이런 것 다 좀 보조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조금 활용을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스터디캠 이런 거 없었고요. 저는 스터디 플래너하고 스티커, 스타워치 이런 거 다 이용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객관식에서는 틀렸던 문제 헷갈리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2차 때는 요것도 좋은데, 뭐, 조문 있잖아요. 조문을 주황색으로 합니다. 2차 때는 조문 주황색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판례 키워드를 색깔로 좀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누락했던 논점 있죠.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핑크색인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내가 누락했거나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모범 답안에서 이거 주제 나오면 이거 내가 써먹어야겠는데? 라고 하는 문장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해당 논점에 나오면 그대로 답안지에다가 현출이 가능하게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게 그 단권화인 거지 다른 게 단권화가 아니에요. 책을 줄여가고 내가 그 책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나중에 그 한 것만 달랑달랑 들고 가는 거. 그거를 시험 직전에 20분, 30분 안에 싹 한번 보는 거. 그게 단권화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하시고 수험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차 답안지는 뭐 얼마나 써봐야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많이 쓰면 좋죠. 많이 쓰면 많이 써볼수록 좋아요. 그런데 직장인분들 특히나 본인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매번 답안지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 갖지 마세요. 모든 시험을 똑같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100분의 시간을 들여서 답안지를 써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우선입니다. 일단은 인풋을 많이 드려야 돼요. 공부하시고 해당 주제에 대한 키워드, 논점, 결론, 판례 키워드 요거를 아신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목차를 그려낼 수 있으면 돼요. 목차. 실제 어떤 게 문제의 소재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판례가 들어가고 어떤 조문이 문제가 되고 개념이 정리가 생각이 나나? 그리고 사안을 봤을 때 이거 결론이 이렇겠네? 라는 것들만 해보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답안지를 연습해보는 거 몇 번 정도만 하시면 과목당 저는 조심스럽지만 10번 내외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실제 그 당일에 딱 들어가면 초인적인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몰라도 답안지 채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시간에 쫓긴다면 일단 내가 공부하는 게 먼저지 답안지를 매번 똑같이 전업수험생이랑 똑같이 다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조금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다만 내가 공부하는 양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봤을 때 답안지를 다 쓰진 않아도 답안지에 들어갈 골격, 키워드, 논리 순서 이런 것들은 빠지는 게 없는지를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불안하다 싶으면 포섭하는 거는 조금 답안지를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을 좀 포섭하는 거. 그 부분이 사실은 빵빵해야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섭은 항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줍니다. 그것들을 한두 번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말라. 하지만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쓰면 써볼수록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전 준비는요. 여러분들이 그 수험 들으실 때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판 사면 돼요. 최신판 사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 그 시험 기준일로 시행되고 있는 법전이 주어질 거예요. 시험장에. 그러니까 모든 법령들이 다 개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최신 법전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걸로 눈에 익숙해 놓고 어차피 여러분들 법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조문의 내용들 조금 사진 찍듯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장인 수험생을 위한 팁을 좀 물어보세요. 직장인 수험생은요, 힘든 거 알아요.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체력이 딸린다, 시간이 없다 라는 거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핸디캡이에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를 억지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하시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그걸 좀 강제를 좀 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고, 그거의 진도에 따라서 조금 좀 리마인드를 좀 하시는 형식으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요. 출퇴근 시간에 뭐 이런 거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들은 강의를 또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문 같은 것들을 계속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청각,
짜투리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직장인을 내가 노무사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직장을 병행하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어렵죠. 제가 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목표 년수를 정했으면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내가 이 시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인풋을 했을 때 딱 허용할 수 있는 딱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세요.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는 적어도 직장이랑 병행할 때 3년 안에 끝내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1차 붙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됐을 때는 그때는 마지막 1년 정도는 휴직을 하시던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두시던 간에 1년 정도는 인풋을 조금 투여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도끼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병행하시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공부만 하면 전혀 못 붙을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좀 악착같이 달려들겠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놓겠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내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강의 활용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동영상 강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 학원을 실제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또 돌아오고 또 거기서 뭐 옷 갈아입고 뭐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돌아다니고 체력을 쓰고 특히나 더울 때 막판에 이거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거든요. 체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뭐 그렇게 가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부분은 배속 빨리 해놓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처음에 들어서 내가 필기해놓고 체크 다 해놨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강의 들을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 목소리를 BGM처럼 듣고서는 책을 한번 쭉쭉쭉쭉 읽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동영상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체력 세이브 가능하고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땡겨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고요. 특히나 내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 있죠. 공부하기 싫은 과목은 저는 똑같은 동영상을 2번, 3번 듣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싫었던 과목을 고득점 맞았거든요. 진짜 고득점.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억지로라도 인풋을 하면 때려 넣으면 시험 직전에 때려 넣으면 현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반복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거, 반복 학습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내가 강제적으로 어쨌든 진도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합격 전략 가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